당신, 정말 그 여자 때문에 날 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30년을 함께한 여자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동의서가 놓여 있었고 그의 손은 펜을 쥔 채 공중에 멈춰 있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가 중얼거린 그 한마디는 3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전혀 몰랐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인생의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그 누가 알았겠는가. 이것은 한 60대 남자가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에 관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다. 저는 올해 62살 김철수라고 합니다. 30년 전 32의 나이에 아내 영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안식처 같은 집을 만들어준 사람이었죠. 우리는 두 아들을 키웠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줬습니다. 작은 아들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고요. 5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또 저녁을 먹고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러시다간 당뇨 오고 고혈압 심해집니다. 운동 좀 하세요. 그날 저녁 밥상을 마주한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등산 동호회 한대요. 당신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요? 등산? 나 그런 거 귀찮아. 건강도 안 좋다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아내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건강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첫 등산 모임 날 아내가 새로 산 등산복을 꺼내주며 웃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등산 동호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등산 동호회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옛날 직장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저 그랬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려오고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쉬는 게 전부였죠. 아내는 제가 등산 다녀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등산이 잘 맞나 봐요. 그래, 뭐 나쁘진 않아.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등산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땀 흘리며 산을 오르다 보면 묘한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동호회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박미선, 나이는 58.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됐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 본 날부터 웃는 얼굴이 참 밝았어요. 등산복 차림도 깔끔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을 때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회원이 왔구나. 그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 자꾸만 미선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을 오를 때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모습, 등산 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 김 선생님, 오늘 등산 어떠셨어요? 어느 날 하산 후 미선 씨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건강하세요. 뭐, 오래 다녀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건강하다고 칭찬해 준 게 얼마만인지. 아내는 저를 늘 아프다, 약 먹어라, 병원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미선 씨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랬어.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미선 씨가 사진을 올렸더군요. 오늘 찍은 산 정상 사진이었습니다. 예쁘게 찍혔다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고 저도 모르게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여보,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요. 아내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아, 미안. 잠깐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단톡방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뭐라고 답글을 달았을까? 내가 누른 좋아요를 봤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등산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좋아요? 응, 괜찮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진 말고.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걱정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 같았죠. 저는 등을 돌린 채 잠든 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오늘 본 미선 씨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 처음 생긴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미선 씨와의 관계는 참 묘하게 진전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등산 후 다 같이 커피를 마실 때 옆자리에 앉게 되는 정도, 단톡방에서 가끔 대화를 나누는 정도.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자주, 점점 길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산행 페이스가 딱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배워야겠어요. 하산 후 커피숍에서 미선 씨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뭐려, 그냥. 오래 다녀서 그래요. 부인께서 부러우시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시면. 그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절 건강하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늙었다, 조심해라, 무리하지 마라는 말만 했죠. 아, 뭐. 집사람은 그냥 걱정만 하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조심해라.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 흉을 보게 됐을까요? 미선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사랑이잖아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었다는 그 여자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어딘가가 그 외로움과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드시죠? 가끔요. 그래도 이렇게 등산 다니면서 좋은 분들 만나니까 살맛나요. 그녀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아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저렇게 웃어줬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등산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미선 씨를 만날 수 있어서였죠.
등산복도 새로 샀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했고요. 여보, 왜 갑자기 염색을 해요? 흰머리 있는 게 멋있는데.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사진 찍을 때 너무 늙어 보여서. 누가 사진을 찍는데요? 동호회에서 가끔 찍잖아.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등산 동호회 단톡방은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미선 씨가 올리는 글에는 제가 가장 먼저 반응했죠. 오늘 날씨 좋네요. 산에 가고 싶어요. 미선 씨의 메시지가 뜨면 저는 몇 초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갈까요? 히읗히읗. 좋아요. 김 선생님이 가시면 저도 가요. 그 짧은 대화가 저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선 씨가 뭔가 올리지 않았나? 제 메시지에 답장은 없나? 여보, 밥 먹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등산이 끝난 후 미선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 평일에 한번 산 가실래요? 주말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 등산. 둘이서만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야 했어요. 이건 아니야, 선을 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야 했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좋죠. 어느 날이 좋으세요? 수요일 어떠세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수요일에 봐요. 약속을 잡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요일, 평일 둘이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여보, 다음 주 수요일에 등산 가요. 저녁을 먹으며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수요일요? 평일인데요? 동호회가 평일에도 모여요? 아, 일부 사람들끼리 가끔 평일에도 가요. 주말보다 한산해서 좋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순간이었죠. 그래요. 근데 점심은 어떻게 해요? 산에서 김밥 사 먹으면 되지.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던 거예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그 믿음을 저는 배신하고 있었죠. 수요일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깔끔하게 했어요. 향수도 뿌렸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잘 다녀와요. 응.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미선 씨와 만난 그날, 산은 정말 한산했습니다. 주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둘만의 공간 같았죠. 와, 역시 평일이 좋네요.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 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가끔 미선 씨가 힘들어하면 제가 손을 내밀어 도와줬어요.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김 선생님. 천만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상에 올라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선 씨가 직접 싼 김밥이었어요.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 맛있는데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호호, 다행이에요. 김 선생님 입맛에 맞으면 다음에 또 싸올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에 또라는 말. 우리가 계속 만날 거라는 전제. 그게 싫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하산 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꿈 이야기. 미선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아내는 제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김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겸손하시기까지. 부인께서 정말 복 많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집사람은 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뭔가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를 부정하는 말, 30년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미선 씨가 제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알고 싶어요. 진짜 선생님을요.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선을 넘고 싶어졌습니다. 평일 등산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수요일마다 미선 씨와 둘이서만 산을 오르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TV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왔어. 저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여보, 왜? 요즘 등산 자주 가시네요. 건강에 좋잖아. 당신이 권했잖아, 처음에. 저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요일마다 평일 등산 간다고 하셨죠? 그래, 왜? 동호회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 아니면 확인하는 걸까? 당연하지. 여럿이 가지.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그날 밤 잠자리는 유난히 불편했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저도 반대편을 보고 누웠어요. 침대 사이의 거리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죠.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김치찌개 할까요? 응.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마치 남남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제 휴대폰에 미선 씨에게서 카톡이 왔나 봅니다. 평소 같으면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볼 수 없었을 텐데 그날따라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화면을 안 끈 채 놔뒀던 거예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죠. 뭐가? 박미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화면에는 미선 씨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 수요일도 우리 둘이서만 가요. 오빠, 우리 둘이서만. 하트 이모티콘. 그냥 동호회 사람이야. 그냥 동호회 사람이 당신을 오빠라고 불러요? 둘이서만 가자고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영희야, 진정해. 오해야.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아내가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을 위로 스크롤하자 미선 씨와 제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보고 싶어요. 생각나요. 오빠 덕분에 요즘 행복해요. 당신, 정말 그 여자랑 그런 사이예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여자의 눈물. 제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여자의 눈물.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돼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통곡하듯이 울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다고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 여자를 만난 것도, 거짓말한 것도, 날 배신한 것도 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부 제 선택이었어요. 미선 씨를 처음 봤을 때, 호감을 느꼈을 때, 평일 등산을 약속했을 때, 아내에게 거짓말했을 때, 모든 순간 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요. 그 여자랑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거짓말. 진짜야. 그냥 산에 가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만 했어.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마음이 이미 떠났잖아요. 당신 마음이 그 여자한테 가 있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몸은 아직 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선을 넘었죠.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밤새 울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죠.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큰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를 데려왔었는데 집 안 분위기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우셨어요? 눈이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아내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들은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냥 좀 다툰 거야. 다툰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찔렀습니다. 결국 며칠 후 아내가 아들들한테 다 말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들아, 대답하세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저를 실망이라고 했어요. 그 뒤로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아들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그때도 미선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선 씨, 죄송한데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알았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좀 그래요. 오빠, 제 탓인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래도 오빠 생각은 변함없으시죠?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변함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30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몇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저는 여전히 미선 씨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냉전은 일주일째 계속됐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얼음장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놓았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서명하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영희야,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 얼굴 보는 게 괴로워요. 아내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것처럼 보였어요.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의 눈빛.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가 30년요? 그 30년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집에 있었잖아요. 그게 더 모욕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그 여자 아직도 보고 싶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이 순간에도 아내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미선 씨 생각이 났으니까요. 제 침묵이 답이었나 봅니다.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것 봐요. 당신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껍데기만 여기 있는 거죠. 영희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서명하세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집은 제가 가질게요. 당신이 원하면 연금도 나눠받을 수 있어요. 아내는 이미 다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모든 것을. 아이들은 뭐라고 했어? 이미 다 말했어요. 둘 다 제 편이에요.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들까지 잃는 건가? 아들들 만나게는 해줘.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당신 일에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아내가 돌아서려는데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끝인 거야? 진작에 끝났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혼 동의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결국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썼죠. 김철수. 60년을 살아온 제 이름.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서명. 펜을 놓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유로움? 해방감? 이제 미선 씨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 다음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냥 참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큰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넌 몰라. 내 엄마가. 뭘 몰라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밥 안 해주셨어요? 빨래 안 해주셨어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여자가 뭘 해주는데요? 빠? 아니면 설렘? 60 넘은 나이에? 큰아들의 비난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이요? 가족 버리는 게 행복이에요? 손주도 있는데 할아버지가 바람피운 여자랑 재혼하는 꼴 보라고요? 재혼은 아직 생각 안 했어. 됐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저희는 아버지 없는 줄 알고 살겠습니다.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더니 결국 문자 한 통을 보내왔어요. 아버지 실망했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다 거짓이었네요. 책임감, 가족애,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었죠. 한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제 교육이 제가 평생 강조했던 가치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손으로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했고 저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협의 이혼이라 한 달 정도면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알게 됐죠. 오랜 친구인 박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철수야. 소문 들었다. 진짜야? 응. 미쳤냐?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야? 영희 그렇게 좋은 사람을. 형도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도. 닥쳐. 변명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거야. 나도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너 같은 놈이랑 어울리면 나도 영향받는데. 딱 전화가 끊겼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는데 교회도 못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권면하셨지만 제가 완고하게 거부하자 실망하셨어요. 집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죄하는 눈빛, 실망한 눈빛, 등산 동호회도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혼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미선 씨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김 선생님, 요즘 안 나오시네요? 동호회 회장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혹시 소문 들었는데 이혼하신다면서요? 미선 씨 때문에? 김 선생님, 우리 동호회가 그런 식으로 보이면 곤란합니다.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저는 등산 동호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미선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미선 씨, 저 이혼 진행 중이에요. 어머, 정말요? 괜찮으세요? 힘들긴 한데,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그게, 저 요즘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응? 우리,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오빠가 이혼하신 건 오빠 선택이잖아요.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하지만, 죄송해요, 오빠.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선 씨, 농담이지? 우리 그렇게 좋았잖아. 오빠,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아들들도 친구들도 교회도 동호회도 그리고 미선 씨까지 저는 60 넘은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어요. 아내는,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된 영희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잘 사세요. 그게 영희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잘 살라고.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차갑고 간결했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집은 영희가 가져갔고 저는 보증금 반과 재산 분할금을 받아서 원룸을 얻었어요. 생전 처음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아파트 12층에서 살다가 반지하 원룸으로. 이제 뭘 해야 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빨래는? 청소는? 30년 동안 영희가 다 해줬던 일들을 이제 제가 해야 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평소 같으면 영희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을 샀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먹는 저녁. 침묵만 가득한 방에서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자유였다는 걸. 미선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미선 씨, 저 이혼 확정됐어요. 이제 만날 수 있죠? 오빠, 죄송한데 저 요즘 좀 바빠서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맞출게요. 글쎄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나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요. 가족도 집도 다. 오빠, 그거 제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오빠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빠 미안해요. 저 다른 분 만나고 있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진지하게 교제 중이에요.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미선 씨, 나 때문에. 오빠, 우리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요. 행복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 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좋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0 넘은 남자가 원룸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위로해줄 사람도 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처참했어요. 밥은 편의점 도시락,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빨래방, 청소는 거의 안 했습니다. 원룸은 점점 지저분해졌고 저도 점점 무너져 갔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수염을 며칠 안 깎은, 머리도 헝클어진, 눈빛도 흐린 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게 저였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하니까 속도 안 좋고 운동도 안 하니까 몸도 무거웠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영희는 항상 같이 병원에 가줬었는데. 영희야.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영희는 더 이상 제 옆에 없었으니까. 재산 분할로 받은 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룸 월세, 생활비, 병원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영희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아빠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전화 왜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전 바빠요. 끊을게요. 잠깐.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는 매일 우시는데. 뭐라고? 엄마가 울어? 당연하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 아버지는 잘 지내시나 봐요? 그 여자랑?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툭 끊겼습니다. 작은아들한테도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밥은 먹었니? 아빠 보고 싶다.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그게 아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작년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서 떡도 만들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제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가족끼리 모여서 웃고 있는 광고가 나왔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듣지 못했죠. 아마 지금쯤 아들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저 없이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고 당뇨도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가족분이 같이 안 오셨어요? 관리가 필요한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가족 없습니다. 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아팠어요. 약을 받아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아들들과의 관계도 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얻은 게 뭐였죠? 원룸? 외로움? 후회? 미선 씨는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혼자 병들어가고 있고요. 겨울이 왔습니다. 원룸은 춥고 보일러도 아껴 써야 했어요.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영희가 겨울마다 이불을 해가 잘 드는 곳에 널어서 포근하게 만들어줬던 것. 영희야, 보고 싶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제가 원했던 자유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외롭고 쓸쓸한 자유일 줄은 몰랐는데,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오늘도 삼각김밥이세요? 응. 가족분들은요? 명절인데. 없어. 직원이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삼각김밥 2개를 들고 원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원룸에 살고 있어요. 방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고 냉장고엔 김치 하나 제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고 TV 보고 잠들고 그게 전부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혈압도 너무 높고 당뇨도 조절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식사하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이 제 주식이었거든요. 보호자분은요?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없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우연히 공원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영희를 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영희였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는 걸 보며 행복하게 웃는 영희의 모습,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희는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없이도, 아니, 어쩌면 저 없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손주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김밥 싸왔어. 먹을래? 영희가 도시락을 꺼내 손주에게 건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걸, 저 대신 아들과 손주를, 저는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의 표정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덤함, 이미 끝난 관계를 보는 사람의 눈빛.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30년의 기록이 거기 있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 옆에서, 아이들 옆에서. 그때의 저는 행복했었죠.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평범한 행복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새로운 설렘에 혹해서 모든 걸 버렸을까? 미선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SNS를 뒤져봤습니다. 미선 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더군요. 행복한 신혼 사진을 올려놨어요. 저는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명절이 또 왔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작년처럼 혼자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려는데 문득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큰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설날인데 아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는 않았어요.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아빠도 모르겠어. 엄마는 잘 지내니? 어머니는 잘 지내세요. 저희랑 같이 계세요. 그래, 다행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던 그때로. 아버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거 알아. 아빠가 다 버렸잖아. 아빠 손으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병원 잘 다니시고. 응, 알았어. 설 잘 보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밥 차려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설렘은 잠깐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속아서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버리면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저는 60이 넘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부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세요. 30년,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마세요. 순간의 설렘 때문에 평생의 행복을 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텅 빈 원룸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어요. 돌아갈 곳도 돌봐줄 사람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무너진 관계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